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3일 자정을 넘겨서요. 지금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잠을 주무시지 않고 제 방송 꼭 들어주시는 분들, 또 댓글을 또 계속 달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도 뭐 자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요. 참여하면서 이 중요한 뉴스를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이 방송 개선을 위해서 제공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이죠. 이 오늘 또 이제 사실상 날짜상으로 보면 어제가 되겠죠. 12일 날 오전에 북한이 이 도발을 했어요. 이 도발을 했는데 정부 당국에서 한 12시간 동안 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언론에 빗발치는 질문에 결국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동당 전원회의가 사실상 준 당대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원회의가 8, 9, 10, 3일간에 걸쳐서 열려가지고 11일 날 밝혔는데요. 전원회의의 내용을 보면 이 강대강 적극적으로 이 강대강 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작년 1월에도 김정은이가 강대강 선대선,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다시 강대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딱 하루 만에, 그러니까 8, 9, 10 전원회의가 열렸잖아요. 11일 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얘기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딱 하루 만에 이렇게 도발을 했어요. 물론 방사포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도도 사정거리도 낮고 또 유도모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도 조금은 떨어지고 그리고 비행거리도 좀 짧아요. 그런데 요즘은 북한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개발한 방사포의 이 정밀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강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문제는 연속적으로 도발한다는데 방점을 줘야 된다. 저강도이긴 하지만은요. 자, 도발 자체의 성격으로 보면 저강도가 맞아요. 방사포니까.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요. 오늘 오전에 8시 7분에서부터 11시 3분까지 북한이 도발했어요. 이 도발하니까 즉각적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대통령실에서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점검회의는요, 이 김성한 실장이 주재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저강도이기 때문에 바로 김성한 이 안보실장 바로 밑에 있는 김태효 제1차장이 주관했어요. 전에도 집권 초기에도 김태효 차장이 주관했지만 한 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태효 차장이 주관을 했고 바로 이 회의 결과를 김성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고 김성한 안보실장은 바로 대통령한테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공개는요, 바로 조금 전에 한두 시간 전에 11시가 넘어서 11시 한 반경부터 이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합참이 공지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이 공지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 심야 방송을 통해서 제 일신으로 이 내용을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실에서요, 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철저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회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정보도 공유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전부 다 강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긴박하게 상황을 철저하게 그리고 한미 공조하에 다루었다. 이러한 점에서는요, 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이 방사포인데요, 이 300mm 미만의 방사포, 그래서 122mm나 또는 244mm 방사포를 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이제 오늘 방사포 발사는 19번째 발사가 되고요. 지난 6월 5일 날 4곳에서 8발을 발사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 발사에 12일 발사니까 딱 일주일 만에 한 번 더 발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저강도지만 말이죠. 지난번에는 여러 종류의 이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쏘았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요격체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허점을 노린
이 도발인데, 오늘은 이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강도, 고강도 할 것 없이 골고루 전부 다 북한이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 저강도냐,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저강도 도발이냐, 아니면 중강도냐, 아니면 고강도냐, 이거를 물론 이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따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안보를 뭐 30여 년간 쭉 다뤄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좋게 얘기하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고, 조금 이 불안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안보 당국에서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이 뭐 이 간이 좀 크다고 그럴까요?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요, 안보 이 불감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별로 신경을 안 써. 예, 이것이 사실상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정부 당국에서도 북한의 도발 실상에 대해서는 빼놓지 말고 그대로 팩트를 보도하라, 분석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하고 또 이 군사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상응 대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왜 북한이 이렇게 또 도발을 일주일 만에 또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서는요, 샹그릴라 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말이죠. 그러니까 5년 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샹그릴라 대화가 그동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 또 한미일 국방당국자 간에 앞으로 철저하게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공조를 강화해? 그럼 내가 한번 도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공조체제를 흐트리려고 하는, 그래서 공조체제에 대한 강력한 북한의 불만,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 이거를 과시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지금 나온 합의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북한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느냐,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합의를 했냐면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3국의 함정에서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이 탐지하고, 한국을 탐지했으면 그 정보를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미국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일본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일 간의 지소미아 이 파기 논란 이후에 이런 훈련 진행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도 미국이 경연제로 주최하는 다국적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끝난 뒤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탄두를 제거한 미사일을 실제 쏜 뒤에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국 장관이 말이죠,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든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공개적이고 정례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공개 발표한 이유는 바로 북한에 대한 대대적 경고 메시지를 발시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공개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북한은요, 2017년도 12월에 이러한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 직후에 이거야말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우리 국방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한미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한일 간에도 이 군사적인 훈련에 있어서까지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의사까지 우리 국방장관이 밝혔다. 이런 점에서 지금 북한에서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징후 중에 하나가 오늘 도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러한 이제 방사포 발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선 강대강, 이 자유권은 국권 수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 시기를 땡기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강대강 정면 승부, 이러한 투쟁 원칙을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대적투쟁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데, 이 대적투쟁이라는 말은요, 2020년도에 김정은이가 쓴 이후로 2년여 만에 다시 한번 대적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해남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적투쟁은 김여정이가 나와서 통신선을 차단하고, 여러분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아시죠? 그때 쓴 용어가 대남 사업을 앞으로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2년 만에 다시 또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적 개념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불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참수작전, 또 삼축체계, 이런 강공으로 나가는 입장을 정립한 것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강에는 강, 약에는 약, 이렇게 정면 승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도발을 한 것이고요. 이 국방력 5개년 계획, 이거를 땡기겠다, 이런 얘기는 뭐냐? 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한다. 그리고 1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을 제고한다. 그 다음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한다. 그리고 수중지상 고체 발동기 ICBM을 개발하고요. 핵 잠수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5개. 그래서 작년 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그 다음에 SLBM, ICBM 시험 발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풍계리 3번 갱도까지 복구해서 7차 핵시험 준비도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철저한 벼랑 끝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노리는 것이 한미 이간, 한미 동맹의 와해, 이제는 이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의 와해까지 노리는 이런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내 강대강, 그 다음에 정면 승부, 이런 거를 걸기 위해서 전반적인 인사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으로 승진 발령했는데요. 이 최선희는 그야말로 저도 옛날에 사자회담 대표를 뛸 때 그야말로 그 당시는 김계관 외무부상을 갖다가 이 통역하는 역할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자회담이 97년도 8년도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한 16, 7년 만에 결국은 외무상으로 승진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면 미국 전문가인데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최선희는요, 그동안에 김정은의 신뢰를 받으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공 노선을 걷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선희는 강공으로 나갈 때도 써왔고, 그 다음에 또 이 대화 국면에서 써왔기 때문에 양수 겹장용으로 최선희를 전격 발탁했다. 그리고 외무상으로 있던 사실 리성건인데, 리성건은 외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니에요. 리성건을 갖다 놓은 것은 바로 미국과의 어떤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즉 강경론으로 미국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리성건을 갖다 놨는데, 이제 미국이 선국민으로 들어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별로 영향가가 없었어요. 리성건의 전공은 뭐냐? 대남 사업 전문가예요. 아주 투박한, 그야말로 호전적 스타일의 리성건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통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겨놨어요. 이 얘기는 리성건은 김영철 못지 않은 강경파예요. 그래서 이 통전부장에 리성건을 갖다 놨고, 그리고 대적 사업으로 바꾼다.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화한다. 강대강으로 간다. 리성건을 갖다 놨다. 이 3박자를 보면 당분간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입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군 관계 인사가 아무래도 중요한데, 리태섭이 조선인민국 총참모적으로, 그리고 정경택이 이제 국가 보위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이 사람은 이 정경택은 보위상 국정원장격이에요. 그래서 이 국방상 리영길만 유임이 되고, 인민군 사상감시를 책임지는 총정치국장은 권영진에서 정경택 보위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합참의장격인 인민군 총참모장은 림광일에서 리태섭 사회안정상, 우리 측으로 따지면
경찰청장격으로 각각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정치국장은 사실상 군의 최고 실세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정보기관장이었던 정경택을, 그리고 인민군 참모장은 경찰청장이었던 리태섭을 갖다 놓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모두 강경파들을 갖다가 전면에 포진시킨 거예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에는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으로 유진에서 조충용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난 3월 달에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실패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 추구, 즉 문체성 인사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대대적인 인사까지 전부 싹 단행을 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전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그동안의 대화 국면에서 강한 압박 국면으로 지금 이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힘에는 힘으로, 강에는 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지금 이 김정은의 작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강공으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김정은의 계산이다. 그러면 이 김정은이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이 특징을 보면 말이죠, 일단 강공으로 쭉 벼랑 끝으로 몰고 가요. 몰고 가다가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국이든 특히 이 한국, 이제 한국이 같이 강대국으로 하다가 한국이 먼저 꼬리를 내려요. 유약하게 나가. 그러면 그때 이제 대화의 기선을 북한이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북한의 대남 전략, 그 다음에 대미 전략의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공으로 쭉 가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이 바이든 정부가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압박 국면으로 가면 결국은 북한은 이제 힘이 약하니까 협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너무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아니 되겠구나, 대화 국면으로 돌리자, 그러면 그때 말하자면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인사는요, 새로운 말하자면 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원 양명적전에 대비하기 위한 측근 정치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최영호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 태영호 의원의 입장을 보면 이거는 강대강 대결을 위한 측면보다는 협상 준비용 몸풀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단계별로 일단은 강대강, 그리고 2단계로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는데 힘이 붙이면 김정은이가, 그러면 협상으로 몰아서기 위한 측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이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인물을 넣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회 의원이 밝힌 입장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왜 그러면 협상 준비용 몸풀기로 보느냐? 이거는 정면 승부의 승리 여부는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합의문이 나오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대강 대결을 위한 측면보다는 협상 준비용 몸풀기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최선희와 리선고는 미북 남북 협상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미북 남북 협상을 북한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 나가면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남북 관계나 미국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과 유사하고,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의 무도가 급속도로 펼쳐질 줄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리고요, 북한은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매 대통령 임기 시에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대미 대남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의 속셈은 2017년 상황처럼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다가 2023년경 대화 모드로 급선회해서 소위 싱가포르 협상 방식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이 최선희와 리선군을 대미 대남 전선 전면에 배치한 것은
향후 정국을 강대강 대치 상태로 끌고 갔다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향후 대외 조치만을 지켜보지 말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세부적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서 선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또한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대화와 협상으로 전략을 급선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는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도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논리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하고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근일 칼럼, 이건 뭐 뉴델리의 전 조선일보 출필했던 유근일 언론인이 매주 유근일 칼럼을 써요. 이번 이제 칼럼은 지난 6월 11일자 칼럼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납 의혹 원칙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가 이제 24일 열리게 되는데 주관적인 호불호 그리고 정치적인 원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당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행위와는 다르다. 왜? 법률 판단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효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이 유근일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뭐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이 공개한 녹취록 중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말하자면 성상납 비용을 댔다고 말한 장아무개 이사한테 한 이준석 대표의 대답이에요. 이사님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목을 지금 유근일 전 주필은요, 강하게 하나의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추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 같은 경우에 이거는 내 목소리가 아니다, 저건 허위에 기초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고소를 한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를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할 것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일체 고소를 안 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예, 뭘 의미하느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면, 이러한 이준석 씨의 항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그리고 아울러 그 녹취록이 진실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준석이 받은 뇌물성 상납은 국민의힘의 도덕적 기준에 볼 때 잘한 것이냐, 아니면 괜찮은 일이냐, 아니면 잘못한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잽싸게 좀 답변을 해봐라. 그래서요, 이 대목 하나를 가지고 이게 결정적으로 성상납을 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다. 이 녹취록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위원들은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 처리와 관련해서 주관적인 호불호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에 대한 정치적 원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은 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짓이라고 한 국민의힘 당규가 정하는 바에 맞춰야 한다. 이 당규는 사법적 규범과는 별개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 도의적 규범이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준석을 따르는 사람들, 즉 깐부들이 꽤 있을 텐데 당 밖에도 좌우를 막론한 미디어들, 일부 기자들, 일부 논자들, 일부 우파 유튜버는 이준석을 옹호한다. 일부 미디어들은 이준석을 아예 자신들의 정치적 깐부로 지켜주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반면에 우리 현실에는 이준석과 그 일행을 노선상으로 극혐하는 시각도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입장들이야 여하튼 그에 대한 처리는 어디까지나 그가 뇌물성 성상납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 당규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용납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 이 정당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행위와 다른 정치 도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수사, 재판, 시효 운운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여튼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제 날짜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성상납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빨리 경찰에서 수사해서 결과를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윤리의 공개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깨끗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경찰의 조사 이외에는, 그런 객관적 조사 이외에는 신뢰할 만한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저도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대로 어느 말이 맞는지, 가세연의 보도가 맞는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잠시 후에 바로 중요한 뉴스 하나 더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